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부산에서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쓰는 비용을 무시 못할 수준이다 보니 제가 가게에 머무르는 시간이 무척이나 커요. 그래서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 청소하는 시간이나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시간에 이곳에 사연들을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사연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사연을 듣고 있자면 눈물이 절로 나올 정도로 슬픈 사연도 있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정말 놀라운 사연도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이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종류의 배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는 배신이 가장 잔인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조차 확신이 서질 않고 걱정이 앞서거든요. 사실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제 이야기를 풀어놓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살아남기 급급해서 이런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할 친구 하나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풀어내면서 제 가슴에 뭉쳐진 응어리도 털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많이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외로움을 먼저 알아야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강압적인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셨고 일방적인 분이셨죠. 게다가 술을 품에 끼고 살다시피 하셨는데 술에 취했다 하면 어머니께 손을 올리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기 힘드셨던 것이었는지 집을 나가셨어요. 하나 있던 아들인 저를 그 집에 두고 말이에요. 그 이후 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인지 뭔지 알 수는 없으나 집을 떠나 이혼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소장이란 것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온 이후부터 아버지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으니 소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협의 이혼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서 세상을 살아가야 했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께는 나쁜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많이 무뚝뚝하셨고 강압적이긴 하셨으나 절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참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술을 손에 놓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어머니의 욕을 많이 하실 뿐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친밀한 부자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사이에 문제는 없는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을 졸업하던 겨울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미 간암 말기라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병원을 왔냐고, 가망이 없다고, 앞으로 길어야 3개월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아버지는 정말 딱 3개월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 대학 등록금이라며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1개와 저희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던 곳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남겨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게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말고 성인이 되어서 사용하라고요. 절대 어릴 때 쓰지 말고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가든 하고 싶은 것 할 때 사용하라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받게 될 아버지의 보험금까지 알려주시면서 계속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고 아버지 안 죽을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게 계속 얘기하셨죠. 현철아,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야 해. 이젠 내가 없을 거잖니.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제게 어머니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찾아가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에 대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혼자 알고만 있으라고 당부하셨죠.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걱정이 앞서셨던 것인지 당부만 하시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세상에 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해주신 것처럼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재혼에 성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후였습니다. 제 이복 동생의 나이를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재혼을 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어머니는 잠시 눈이 흔들렸고 도와달라는 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부모의 정이란 것이 있어 그러는 줄 알았죠. 전부 다 제 착각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어머니와 다시 함께 지내는 그곳의 생활은 정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엣 가시 같아도 그렇지 구박이 어찌나 심하던지. 특히 어머니가 새로 가정을 꾸리신 아저씨께서 저를 무척이나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많이 보듬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머니는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셨던 게 아니라 데리고 가지 못했던 거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전 다 믿었어요. 어느 깊은 새벽에 두 분이서 하는 대화를 엿듣지만 않았다면요. 그날따라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지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저씨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랬죠. 아니 당신, 제가 전 남편 보험금이며 보증금이며 다 들고 있을 거라더니 확실해? 돈 달라고 이야기 꺼내본 건 맞아? 어머니의 대답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유, 좀 더 당신이 구박을 해야 하나? 아직 돈이 있니 없니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 사람도 죽을 거면 그동안 고생한 내게 조금이라도 주고 죽든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내가 그때 친권을 왜 포기했어가지고. 내가 친권만 있었으면 보호자 자격으로 그 돈 전부가 내 것인데. 그제서야 아버지가 제게 왜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다음 날 모두가 잠든 새벽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 나이 18살의 일이었죠. 전 그렇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당연히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보호소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살게 굴어서 이혼을 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 반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전 그때 인생의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꼭 성공하고 싶고 나만의 가족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요. 부모야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제 아내는 제가 만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보호소에 들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재주도 없었고 가방끈도 짧으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아버지가 모아주신 돈과 보증금과 보험금을 포함하면 꽤 큰 돈이 수중에 있었으나 제 친어머니조차 그 돈을 노렸다는 사실 때문인지 쉽사리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다른 곳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고용조차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검정고시도 붙게 되었고 군대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니 딱 23살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없으니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없으니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통장에 돈도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당시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만의 카페를 가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모아뒀던 돈을 쓰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며 결국 가게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본 적도 없으니 당연히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돈을 떼먹히기도 했고 월세가 밀리기도 했고 아주 다사다난했어요.
그래도 제가 만드는 디저트와 커피가 맛있었던 것인지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에 괜시리 이전에 고생했던 제 모습이 보여 두말 않고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내와 함께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게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남기가 급급해 누군가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서 당시에는 제가 아내를 좋아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문득 아내가 생각나기 시작했고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일상이 궁금해졌죠. 처음에는 아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생을 해서 그런지 동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좋아했던 것처럼 아내도 마찬가지였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나를 잡아 둘이서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무슨 말 못한 고민이라도 있나 싶어서 알겠다고 한 뒤 약속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아내가 꽃다발을 내밀면서 자신이랑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깨달았죠. 저도 아내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3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는 아내는 28이었고 저는 29이었죠. 연애를 하는 기간 내내 아내와 저는 다툼 하나 없이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아내에게만 올인했었고 그런 저를 아내는 좋아했어요.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 어긋난 것 같네요. 솔직히 저와 아내는 연애를 하면서도 남들이 사치를 하듯 돈을 펑펑 쓸 수는 없었어요.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큰 돈을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5성급 호텔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소소하고 작은 추억을 쌓으면서 연애했어요. 연애를 할 때에도 말했죠. 우리는 그런 곳에 쓸 돈도 모아서 결혼할 때 안정적으로 아파트에서 시작하자고요. 아내도 동의했던 부분이었죠. 아내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결혼 자금을 모으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아프셔서 처제랑 아내가 부양했거든요. 제 돈으로 결혼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나 저는 불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드디어 부모가 생긴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던 바로 그날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누군가와 살을 부대끼며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집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스러웠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만든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몰랐던 것이겠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머물면서 임신 준비도 시작했죠. 아내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그게 저희 부부 뜻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즈음 한국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재난이었어요. 거리두기 제한이다 뭐다 해서 모든 것에 제약이 걸렸어요. 영업시간조차 말이죠. 제가 운영하던 카페는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SNS에서도 꽤 이름을 날리고 있어서 매일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어쩔 때는 손님들이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무섭게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데 매출이 나오기는커녕 적자만 주구장창 나고 있으니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하기로 말이에요. 영업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써가면서 거의 24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인건비를 무시하지 못하니 최대한 제가 더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결정했고요. 당연히 일반 업무 시간 외적인 시간에는 배달이랑 포장 주문만 받기 시작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 저는 저녁에 간단한 안주와 맥주도 함께 팔았어요. 낮에는 커피를, 밤에는 술을 배달해주니 매출이 예전보다 더 꽁충 뛰어오르더군요. 제 예상은 적중했고 그 운영 방식은 제 카페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나 보더군요.
아내가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픈 준비를 하러 나가야 했고 집에 들어와도 누워서 쉬기 바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잠이 너무 모자랐고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어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아무래도 업무 시간이 시간이어서 그런지 잘 구해지지도 않았죠. 하루는 일을 하다가 너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열이 나거나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요 앞에 잠시 나갔나 마트를 갔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고 2시가 되었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에 일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내가 귀가한 시간은 새벽 2시 10분 정도였습니다. 귀가한 아내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쥐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 새빨간 립스틱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더군요. 옅은 술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술도 한잔 한 것 같았어요. 외출할 때 나간다고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방구도 없이 그런 차림으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내 또한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기도 했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에게 이상한 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지는가 하면 친구들의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점차 저와의 대화를 하는 빈도도 줄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였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장례식을 간다,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외출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남자에게도 촉이란 것이 존재하잖아요. 뭔가 이유는 알 수 없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생각이 스물스물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등등의 말로 저를 잘 달래려고 하다가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불신의 씨앗이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잠든 아내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은 제가 바라는 상황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아내의 휴대폰에는 낯선 남자들의 연락이 가득 담겨져 있었거든요. 아내는 멍청한 건지 제가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건지 모든 대화를 지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낯선 남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 더러운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전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꾸린 가정이 완벽하게 화목하길 바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힘들어도 견뎠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배신하다 못해 기만한 것과 다름없는 아내의 행동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은 믿었던 만큼에 비례했고 저는 아내를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자 이제껏 어떻게 몰랐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자동차 블랙박스, 집 출입차를 알리는 알림이 기록 등등 정말 자질구레한 것부터 세세하고 커다란 증거들까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긁을 수 있는 증거들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의 증거를 모으고 나니 막상 이야기를 꺼내기가 점점 두렵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죄를 고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워낙 많이 타는 편이라서 너무 외로워서 잠깐 실수할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게 빈다면 그때는 용서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만일 제가 아내의 불륜을 문제로 꼬집었을 때 아내가 제게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정리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면 제가 1차적으로 모았던 모든 증거들을 폐기하고 저도 가슴에 묻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부정은커녕 제 말이 맞다고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저의 탓으로 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인을 혼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눈을 판 것이라고 본인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인내력을 일으켜서 아내에게 A4 용지 한 장과 볼펜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와 불륜을 일으켰는지, 일으켰다면 그 기간이 대체 언제인 것인지에 관련해서 말이에요. 아내는 머뭇거리면서도 단호한 제 눈빛을 봐서 그런지 묵묵히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있어봤자 몇 명이나 되겠나 싶었어요. 기껏 해봤자 한 손에 꼽을 정도겠지 했었죠. 그런데 기가 막혀도 정도가 있죠. 아내의 손은 쉴 새 없이 종이를 빼곡히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만난 기간까지 적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랐는데 그 숫자에도 제가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 면으로도 모자라 반대쪽 페이지까지 꽉꽉 채우고 나서야 볼펜을 놓았거든요. 그곳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읽는데 제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양면 가득 빼곡히 채운 내연남들 중 절반은 저희 동네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중 몇몇은 저희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절반은 휴대폰 어플에 있는 만남 어플 같은 걸로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했을 짓이라면 뭐 뻔하겠죠. 저는 그 순간 아내를 용서할 생각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더군요. 사실 저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던 생각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만들어낸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내의 불륜 리스트들을 보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만 같았고 너무 역겨웠습니다. 전 아내와 이혼을 그 자리에서 결심했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날 어떻게 속였던 것인지 기타 등등에 관해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솔직히 당신 탓도 크잖아. 왜 나만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왜 내 탓이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아내의 변명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어서 너무 외로워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알면서 내버려 둔 것은 본인더러 불륜을 저지르라고 등을 떠민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할 말을 잃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전수전을 겪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제게 진실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증거들과 함께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기는커녕 이걸로 소송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대화를 마치고 저는 그냥 저희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며칠씩 숙박을 하면서 지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적은 상간남 리스트를 뽑아가니 변호사님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보통 불륜을 저지른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드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마 모두를 고소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상간자 판결을 받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아내의 카드 내역 이런 것만 하나 조회해봐도 모텔을 결제한 내역이 수두룩 빽빽한 것이 정말 그동안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내를 통해 상간남이었던 자들이 제가 고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들은 것인지 제발 선처해달라며 합의하자고 개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질리더군요. 물론 단 한 사람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렇게 건들지 않아도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요. 믿었던 아내에게 그런 배신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공황을 포함한 몇 가지의 증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말이에요. 아내는 제가 그렇게까지 세게 나갈 줄 몰랐던 것인지 뒤늦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데 저는 맨몸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차라리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였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내가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더라고요. 법정에서도 발악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하지만 제 법정 싸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상간남들이 남아있었거든요. 물론 아내가 적은 리스트들 중 모든 이들을 고소할 순 없었습니다. 하룻밤 불장난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다행히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호사님이 조금 느리게 소송을 걸더라도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감정을 주고받았던 내연남들만 고소를 했으며 그 수가 10명을 넘겼습니다. 아직까지도 상간자들에 대한 소송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많았죠. 그리고 그중 유부남들이 절반을 넘겼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상간자 소송을 걸게 되면서 상간남들의 배우자들이 그놈들의 만행을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아주 빗발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내야 할 위자료만 해도 억은 우습게 넘어갈 것입니다. 아내가 대체 몇 개의 평안했던 가정을 부숴버린 것인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제게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들먹이면서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 좋았지 않느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평생 제 옆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뉘우치며 살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어서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아내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갑갑하겠죠. 게다가 또 며칠 전엔 장모님이 제게 연락을 한번 해오셨더라고요. 물론 장모님도 저희 부부가 어쩌다 이혼하셨는지 상세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증거들을 보여드리며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시에 딸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모님이 전화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 한마디 했습니다. 양심이 없으시냐고요. 제게 일말의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장모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내뱉으신 후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그렇지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그렇게 좋으신 두 분 밑에 어떻게 그런 여자가 태어난 건지 저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간간히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고 그러는 것들도 전부 기록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까지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는 요즘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한번 물갈이를 싹 해서 괜찮은 사람들로 바꿨고 제 내면도 많이 튼튼해졌어요. 게다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들이 거의 모든 시간에 다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게 여유도 많이 생겼고 그만큼의 인력을 써도 매출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가 무척 잘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제 응어리를 이야기에 풀었으니 이제 딛고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